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인물 펠레. 그는 적어도 20세기에 있어서는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데요. 그러나 간혹 이 펠레의 업적을 메시와 비교하며 폄하하거나 과대평가되어 역대급으로 포장되었다고 하는 색안경을 낀 사례들이 있길래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혹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 펠레가 활약하던 시기에는 오프사이드 룰이 없었다는 루머가 종종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가치가 있나 싶긴 하지만 오프사이드 룰 탄생 배경과 개정 과정에 더불어 펠레 시절의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사이드의 경우 오프사이드의 기본 개념은 이미 1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용어가 탄생한 연도는 1866년이며 펠레가 뛰던 시절에는 분명히 오프사이드 룰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오프사이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룰이 수정되어 왔는데 1920년대에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플레이에 영향을 주면 반칙,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상대방 플레이를 방해하면 반칙,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상대방 움직임을 제약하거나 시야를 차단하면 반칙 같은 현대 오프사이드에 포함되는 룰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룰을 파괴하기 위해 탄생한 전술이 바로 WM 전술이며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235 피라미드 전술은 사장되었습니다. 물론 펠레가 은퇴한 시절 이후로 오프사이드 룰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펠레 은퇴 시기에 해당하는 1978년에 수비수를 맞고 굴절된 볼을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받을 경우 반칙이라는 룰이 탄생했죠.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오프사이드 룰은 오히려 두 번째 최종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선수는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공격수에게 유리한 오프사이드 룰이 생겼고 이 시점을 계기로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오프사이드와 온사이드 라인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세부 전술이 탄생했습니다. 덧붙여 2003년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일어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심은 공격팀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기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공격수에게 유리한 규칙이 나오기도 했죠.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펠레 시절의 오프사이드 룰은 현대의 오프사이드 룰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으며 오프사이드 룰 부재로 펠레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득점을 올렸다는 비난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펠레가 활약하던 시대에는 선수 교체 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교체 룰은 펠레의 말년에 해당하는 1970년 월드컵에 처음 나온 것이며 카드 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교체 룰이 없었던 이 당시 축구는 에이스를 부상시켜 경기를 뛰지 못하게 한다는 전략이 성행하여 상대를 부상시키기 위한 악질적 태클에 판을 치던 시기로 딕시딘이라는 선수는 한쪽 고환이 파열되기도 했고 쥐스트 퐁테는 반월판 부상 이후 조기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 태클에서 펠레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1966년 월드컵에서 펠레는 포르투갈 수비수 모라이스에게 2연속 백태클을 당해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고의적 태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이스는 퇴장당하지 않았고 선수 교체 룰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브라질은 펠레를 뺄 경우 10명이서 포르투갈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패할 경우 브라질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당한 상황이었던지라 펠레를 빼줄 수 없었고 결국 펠레는 해당 경기를 끝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브라질은 해당 경기에서 패해 월드컵에서 탈락하였는데 펠레는 이 경기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3개월간 경기를 뛰지 못했다고 하며 신체적 전성기가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펠레는 유럽 축구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일시적인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였고 다음 월드컵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펠레의 국대 은퇴 그리고 월드컵 불참 선언은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크게 당혹스러워한 피파는 펠레를 달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선수교체룰 도입이라고 합니다. 흔히 펠레를 두고 폄하하면서 많이 활용되는 공격이 전술의 부재가 펠레라는 과대평가된 인물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펠레는 마라도나가 겪었던 압박 축구를 겪어보진 못했습니다. 또한 카테나치오가 탄생하고 전술이 발달함에 따라 펠레의 득점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펠레가 1966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젊은 나이에 신체 전성기가 끝장난 것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그러한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1969년에는 한 경기당 한 골로 득점력을 회복할 뿐 아니라 1970년 월드컵에서 6경기 4골 7어시를 기록하며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보면 펠레가 전술이 부재한 시기를 타거나 과대평가되었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펠레가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1969년, 1970년은 카테나치오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시기이고 토탈풋볼 역시 그 위세를 뿜어내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펠레와 그 이전 세대의 축구 선수들은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공과 축구화, 그리고 경기장에 깔리는 잔디의 상태는 현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웬만한 기본기를 갖춘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볼 컨트롤도 당시 정사급 선수들이 제대로 구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펠레를 비롯하여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 같은 선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플레이와 컨트롤을 해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부상과 의료 혜택의 부재입니다. 선수 교체 룰도 없었던 시기에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를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수의 부상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더 악화되었고, 현재는 치료하여 회복할 수 있는 부상도 당시에는 치료나 회복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스트 퐁텐과 토스탕의 사례인데, 지스트 퐁텐은 반월판 부상 이후 은퇴를 선언했다고 하며, 토스탕의 경우 안면에 축구공을 맞고 망막박리라는 병을 앓게 되어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분명 산토스는 펠레뿐 아니라 지투, 지우마르, 쿠치뉴, 리마, 페페 등등의 뛰어난 선수들이 활약한 브라질 리그의 최강팀이었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리그에서 그들의 적수가 없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산토스는 같은 주 리그에서 SE 파우메이라스와 엎치락뒤치락하였고, SE 파우메이라스는 펠레가 있던 산토스를 상대로 5번의 주립 리그 우승을 빼앗아오고 6번의 전국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의 주립 리그 우승과 5번의 전국 리그 우승은 펠레와 그의 동료들의 전성기가 끝난 시점인 1966년 이후에 차지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파우메이라스는 65-66 시즌 당시 맞대결에서 펠레가 이끄는 산토스를 5대0으로 대파할 정도로 강한 선수단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린샤가 이끌던 보타포구의 경우도 브라질 전국 리그에서 펠레가 이끄는 산토스의 가장 강대한 경쟁팀 중 하나였죠. 하지만 남미 쪽에서 산토스의 최강 자리를 가장 위협했던 팀은 바로 우루과이 리그의 페냐롤이었습니다. 페냐롤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펠레의 산토스에게 결승에서 패해 준우승에 그치기도 하였으나 4강에서 다시 만났을 때 펠레의 산토스를 탈락시키며 복수에 성공하기도 하였죠. 페냐롤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펠레가 활동하던 시기에 3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을 기록하는 위협을 쌓아올린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반면 펠레의 산토스는 브라질 리그에서는 최강이라는 말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2회 우승에 그쳤죠. 물론 펠레의 산토스 같은 경우 브라질 협회의 명령이나 브라질 리그에 대한 집중 같은 여러 이유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를 불참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펠레의 산토스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성적이 부족한 것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단언컨대 펠레가 활약하던 시기에 남미 리그는 유럽 리그에 비해 결코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미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팀과 유럽의 유러피안컵 우승팀 사이에서 최강을 겨루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컨티넨탈컵이었는데, 펠레가 활동하던 당시 개최된 15번의 인터컨티넨탈컵에서 남미팀이 8번의 우승을 차지하였고 유럽팀이 7번의 우승을 차지하였죠. 이를 두고 인터컨티넨탈컵이 홈과 원정으로 이루어진 대회였기에 홈에서 더 많이 털어먹은 팀이 우승하는 대회가 아니었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경향이 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산토스와 페냐롤, 그리고 인디펜디엔테는 유럽 원정에서 각각 벤피카,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를 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여담으로 펠레는 선수 경력 동안 공식 경기와 비공식 경기를 모두 포함하여 산토스를 이끌고 유럽팀과 130번의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 130번의 경기에서 144골을 기록하고 90승, 20무, 20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친선 경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 경기들 대다수가 원정 경기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펠레의 산토스는 리그 수준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산토스를 물먹인 남미 팀들의 수준 역시 논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이들은 펠레의 실력과 별개로 그가 축구사에 영향을 끼친 것이 요한 크루이프와 디에고 마라도나에 비해 적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 크루이프와 디에고 마라도나가 축구사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미엘스 감독과 더불어 축구 전술사를 뒤엎은 토탈풋볼이라는 전술을 구현시켰고, 디에고 마라도나는 압도적 기량을 지닌 그를 막기 위해 고심하던 아리고 사키 감독이 압박 축구를 고안하도록 만들었죠. 앞서 말한 두 전술이 현대 축구에 이르러 각각 티키타카나 게겐프레싱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두 전술의 탄생 계기가 되었던 요한 크루이프와 디에고 마라도나의 업적과 영향력은 찬사를 받아 마땅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펠레야말로 이러한 분야의 원조격 선수였습니다. 펠레의 존재는 그와 같은 에이스 선수들을 막기 위한 전술을 고심하던 네레오 로코와 엘레뇨 에레라 감독에 의해 카타나치오라는 전술이 탄생하게끔 만들었죠.
여기서 몇몇 분들께선 펠레와 이탈리아가 마주한 시점은 카테나치오 탄생 이후였는데 어떻게 카테나치오 탄생에 펠레가 관여한 것이냐는 의문을 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링크가 걸려있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펠레는 요한 크루이프와 디에고 마라도나하고 비교해도 축구사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펠레의 경우 축구 전술뿐 아니라 축구 룰이 새로이 도입되는 것에도 영향을 끼쳤던 유일한 선수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펠레는 축구 역사에 요한 크루이프나 디에고 마라도나보다 끼친 영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